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약술한 이 교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셔요. 이제 막 시작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 약술이라는 이 교재가 지난주 나눠드린 건데 지난주에 18페이지짜리였어요. 그런데 앞에 부분에 제가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20페이지짜리로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거랑 자료 교체하시고요. 그리고 교재의 뒤에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아산과 무아산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아산과 무아산으로 이해하는 세상이랬는데 사실 그간 우리가 공부의 가장 중심에 아의 산, 무아의 산 이런 표현을 썼고요. 지난주 법회하면서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해야 되는 알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 아산과 무아산으로 우리 삶을 이해하는 요거 한 가지였고, 두 번째로는 심의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몸통으로는 하나라지만 이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성을 가지느냐라는 측면에서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전제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심의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마음하고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 그리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수행이, 즉 마음과 기능과 수행, 요 세 가지가 1대1대1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요거 놓치면 안 된다. 마음 공부, 우리 사는 이야기 바르게 하려면 요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 전제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찌따상카라, 심행이라고 하는 거. 경전은 심행이 상수다 이렇게 말해줄 때 찌따가 상과 수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과 수에서 찌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생겨나는 것입니까? 요 문제를 놓고 오랜 세월 동안 찌따가 상과 수를 만든다? 생겨나게 한다? 이렇게 해석되어 왔다면 이제 해피법당이 우리 공부의 가장 중심 자리에서 세워놓았던 것이 그렇지 않다.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수정하는 것, 요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었다. 마음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면서 12연기 등 불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어떤 조금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교리가 아니라 마음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 위에서 설명되는 그야말로 현실의 삶을 구명하는 교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전제를 놓고 마음 이야기를 해보자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전제로 한 게 바로 아산과 무아산이라는 거였죠. 요거를 그간 많이 그려보았던 거지만 이렇게 이제 좀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요 그림 간략하게만 보고 갈까요? 기본적으로 누가 사느냐라고 하면 내가 사는 거죠.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오치원이다라고 경전이 말해주죠. 그럴 때 오치원, 오온에 집착한
집착한 것이다.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가 내가 되었다라고 해서 오치온을 설명하죠. 이 오치온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집착의 강도가 얼마만큼 미치느냐 해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의 밖에 있는 몸 밖의 것에까지 집착이 밀고 나가서 내 거라고 붙잡으면 그러한 상태를 욕계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수행을 통해서 몸 밖의 것에 대한 내 거라는 마음은 초월하죠. 그건 내려놓고 이제 몸 밖의 거 그런 소유적인 삶에는 내가 더 이상 끄달리지 않아. 이래가지고 존재의 영역으로 한 단계 올라서면 그랬을 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상태를 나라고 붙잡으면 거기까지 집착이 밀고 나간 상태를 우리가 색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서 다시 한 단계 수행이 올라서면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물질이기 때문에 한 100년 지나면 죽어야 하는 이러한 몸과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것으로의 마음 요 관계를 놓고 볼 때 이제 공부가 올라서면 요 몸에까지도 나라고 붙잡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는 오직 요 마음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다 요렇게 붙잡는 그런 집착의 상태를 우리가 무색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아의 상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구성이 되는데 그게 욕계까지는 소유의 삶이다. 뭐 에리 프롬 말했던 경우죠. 소유냐 존재냐 이럴 때 욕계는 소유의 삶이고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요 세상은 소유가 극복된 존재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죠. 실제로 경전에서는 요 색계와 무색계를 합해가지고 있을 유자 존재라는 말로 구체적인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불교에서는 니카야에서는 우리의 삶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로서 구분하기도 하지만 색과 무색을 묶어서 유, 존재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소유의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 이렇게 영역지어 구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교가 이런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여기를 영역으로 머물지 않죠. 불교는 분명히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존재를 소멸해서 더 이상은 집착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난 달리 말하면 해탈된 삶을 지향하자. 그 해탈된 삶이 이루어지면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의 영역에 오르면 그때 비로소 존재를 소멸하고 벗어나는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요거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무아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왜 요거 무아의 산이다 라고 하냐 하면 존재의 영역 색계 무색계라는 이 삼매 상태에서 바르게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참으로 존재에 내재한 무상고 이 불만족의 상태를 해소해가는 과정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괴로움 제로라는 해탈된 삶 열반을 실현하는 그때 아라한이라고 불리죠.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실직연이라는 무아의 산의 산바닥 초선
그 산 바닥을 여실직연이라 하면서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구차제정이라고 나타냈거든요. 구차제정 뭐지요? 색계세상이 시작되는 초선부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무색계세상이 시작하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렇게 8단계의 산매 상태로 색계, 무색계는 설명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산매가 심화되다 보면 요렇게 무색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넘어선 산매의 상태를 경전은 말해주고 있죠. 상수멸이라고 하는 상태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색계, 무색계라는 요 세상은 뭔가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삶이 몸 밖에까지 집착이 미쳐서 내꺼, 즉 존재의 소유가 덧씌워진 상태로 살면 욕계라고 말하면서 소유의 영역 말하지만 이제 그 소유를 넘어서면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요 세상은 오직 존재 자체만의 삶이란 말이죠. 소유에서 벗어난. 그런데 요 존재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는 오치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5가지로 구성된 가운데 집착이 있을 때 오치온, 나라는 존재로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구차제정의 제일 위에 있는 상수멸이라는 요 산매의 심화의 끝자리 거기는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수멸이라 색, 수, 상, 행식 5온 중에 상과 수가 멸했으니까 이제 그 상태는 어떻게 존재하냐 하면 색, 행, 식 3온만으로 존재하잖아요. 어찌 보면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의 자격이 있다면 색수상행식 5가지가 다 있는 가운데 집착이 있는 거거든요. 상수멸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중생으로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간을 밖에 두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하자라는 이 해탈된 삶의 과정, 즉 무아의사는 그 산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선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죠. 무아의산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의산이 서 있는데 저는 무아의산을 어떻게 그려놨냐 하면 옆으로 뉘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아의산은요 아의산에 비해서 90도 누워있는 산이라 옆으로 누워있는 산을 옆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무아의산인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려야 했냐 하면 무아의 삶을 실현하자라는 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 어디에 토대를 두느냐, 즉 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경전은 반드시 존재에 덧씌워진 소유가 극복된 존재의 영역, 색계, 무색계 그리고 상수멸까지를 포함한 초선부터 상수멸의 9단계의 삼매 상태에서만 해탈된 삶이 진행된다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뿌리가 어디 있냐 하면 색계, 무색계라는 이 산의 각 단계마다를 뿌리로 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서 있으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 방향은 이제 90도 꺾어서 옆으로 올라가는 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의산과 무아의산이 이렇게 90도 회전해서 옆으로 오르는 무아의산, 요 관계를 우리가 좀 보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불교가 분명히 소유냐 존재냐 하는 이런 오치온 존재로서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 해탈된 삶이라는 게 아무래도 존재의 문제를 풀고 해탈하는 건데
존재 위에 소유가 덧씌워진 욕계의 삶에서 직접 해탈된 삶으로 나가자라는 게 가능할까? 요거요. 사실은 현재 불교 안에서 그 오랜 그 주석의 과정이 이런저런 표현을 빌어가지고 삼매 없이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삼매 없이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되는 이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그려진 이 산의 모습은 분명히 소유의 영역, 욕계 세상은 벗어난 상태, 존재에 덧씌워진 소유라는 거는 1차적으로 벗어내고, 그죠? 그거 일단 벗겨내고 순수한 존재의 상태에서 존재에 내재한 불만족을 벗어나자, 해결하자. 그게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아의 산, 요 뿌리가 어디 붙어 있어요? 소유의 삶을 넘어선 색계로부터 상수멸까지.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요 그림의 각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명확히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수행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일단은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이 어떻게 설명되나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팔정도는 바른 삼매를 위한 수행이죠. 그런데 요 바른 삼매라는 것이 경전에 의하면 필수품을 가지죠. 필수품 7가지가 있죠. 정견부터 정념까지. 그래서 정정이라는 바른 삼매 하나가 필요한데, 이 바른 삼매가 필수품이니까 뭐예요? 그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 바른 삼매가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수품 7가지하고 바른 삼매하고는 떼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개를 합해가지고 팔정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필수품 7가지를 그러니까 정염, 사념처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보니까 이 필수품의 과정이 뭐였어요? 우선 한 가지로는 정견에서부터 정명까지 5가지의 필수품이 알려주는 것으로 업을 제어하는 거였죠. 10선업을 짓는 삶, 5개를 지키자, 10선업을 짓자, 요런 업을 제어하는 것이 사실은 필수품의 한 가지였죠. 그리고 어쨌거나 바른 삼매에 가려니까 삼매가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바른 삼매라는 요 팔정도에 필요한 2가지의 필수품은, 한 가지는 업을 제어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 2가지 일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느냐? 사념처라고 정의되는 정염이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일단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소유의 영역, 욕계를 벗어나고 삼매에 드는 색계 세상으로 올라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색계 세상으로 올라서서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존재의 실상을 보기 마련이다. 요거 사실은 간단해요. 필수품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견이잖아. 바른 견해라는 필수품 위에서 업이 제어되고 삼매가 성취되니까 이러한 바른 삼매는 여실직연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관계가 그려졌고, 그 상태, 이제 여실직연 상태에서 이어지는 수행은 이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잖아요. 요 벗어나는 과정을 부처님은 사마타 미빠사나라는 2가지 수행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림이 지금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이랬을 때 한 가지 더 마무리하자면, 아의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 안에 내재한 무상고, 요 부분을 일단 덮어두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데, 일단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혼자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의산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설정된 전제된 가운데에 나와 너가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관계를 성숙하는 영역이다 라고 아의산을 설명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무아의산은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의 성숙 가운데에 내가 최소한 너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는 않아 라고 해도 사실은 바로 그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무상하고 불만족하다라는 무상고 무아, 이 내재한 괴로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풀어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요? 내적인 성숙, 자기의 성숙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전제된 아를 소멸해가는 과정, 이렇게 무아의산을 설명해봤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간 아산, 무아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 그림 하나가 일단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죠. 그림 잘 그려졌죠? 네. 네. 저기 상수멸에서요. 그 네. 멸의 의미가 완전히 그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상과 수가 병듦에 이렇게 해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사실은 요거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멸이라고, 그러니까 니로다, 소멸이다라고 하는 게요. 그냥 있는 것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이런 부분도 의미를 하지만 불교적으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사화합 촉을 말할 때 그 삼사,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나는 거잖아요. 경전은 요 삼사화합 촉을 내입처가 주도한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 가운데 요 촉의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이제 느낌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느낌이 고멸로 실현되려면 요 촉이 소멸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때 요 촉의 소멸이라는 것을 만약에 요 펜이 불타서 없어졌다, 요걸 멸이라고 본다면 삼사화합 촉 자체가 없어야 되잖아요. 촉을 안 해야 되잖아. 그런데 경전은 촉의 소멸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 촉을 주도하는 것으로의 내입처에 대한 무상고 무아의 관찰. 내입처가 주도해가지고 삼사화합 촉 해가지고 느낌을 만드는데 요 내입처에 우리가 오늘은 아마 거기까지 못 갈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그 마음의 메커니즘의 마지막 이야기로 설명될 부분인데 이 내입처에 대상에 대한 어떤 의도, 소망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성 가운데에 삼사화합 촉하면 제가 그 말을 하잖아요. 옆집 아이가 30등 하면은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이러고 괴로움이 안 생겨요. 우리 아이가 5등 해봐요. 우리 아이한테는 못해도 2등을 해야지라는 기대, 소망 이런 속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속성이라는 것이 네이처가 주도하니까 요 속성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데 5등을 해갖고 왔으니까 아이고 우리 저 반찬값을 줄여서라도 학원 하나 더 보냅시다 하고 괴로움을 만든다고요. 요럴 때 이 느낌이 소멸되는 삼사화합, 그러니까 느낌의 소멸을 위해서 촉이 소멸된다라는 요 자리가 삼사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내입처의 무상공화. 그래서 이 내입처가 가지고 있는 우리 딸이 그래도 못해도 2등을 해야지 라는 요런 속성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속성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그 속성이 무상고 무아인절 바르게 모아서 제어되면 안 생겨나잖아요. 그걸 촉의 멸이라고 하거든요. 산수멸이 상과 수라는 이게 아예 없다는 건지 아니면 고로한 상태를 말하는 건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 둘 중에 하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오치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그 측면에서는 상과 수라는 두 가지가 중생
중생을 구성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서 배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수멸은 이제 중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상비비상처를 벗어나 있죠. 그럼 그렇게 상수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아직 제가 모르고 우리가 더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자고요.